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네 번째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끼고 할게요. 지금 앞에 세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그 환경교육하고 출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꽤 많이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0회를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 전문가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책을 출판하는 일에 어쨌든 일정 부분 관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쓰는 저자로서 그래서 제가 느낀 바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교육에서 출판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이런 차례로 얘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이제 환경책이란 무엇인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중언부언 될 것 같기도 하고요. ESG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죠? 예, 굉장히 유행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나타났어요, 이 말이. 그동안 이제 기후 위기로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한 2019년부터인가요? 가디언에서 클라이밋 체인지 대신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를 바꿔 쓰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툰벨이 등장하고요. 이러면서 급격히 이제 우리 사회에 기후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다가오긴 했어요. 그러자 기업들이 ESG를 하겠다고 이제 여기저기서 막,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이제 기업도 바뀌고 되게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전이라고 하는 발전사를 갖고 있는, 한전을 포함한 11개 기업, 그러니까 자산 총액으로요, 가장 돈이 많은 11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한 64% 정도 배출하거든요. 기업의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ESG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새롭게 기후위기에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이런 일이죠. 삼척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10월 30일부터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컵 26차 그러니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이번 주말까지 있을 건데요. 근데 거기에 전 세계 정상들과 아주 돈 있는 CEO들이 400대의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예. 탄소 배출이 교통수단 중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게 비행기인데 400대가 간 거예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간 거죠. 제가 아까 여기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하나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의 한 국회의원이 빈에서부터 글래스고까지 열차로 26시간인가 걸려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굉장히 이제 놀랐고, 기후 티켓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되게 대비되죠. 근데 이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표는 가서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회의를 하러 갔는데 삼척에는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삼척 시민들 60%가 반대하고 있는. 근데 이런 사실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누군가가 찾아보지 않으면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그리고 삼척이라고 하는 그곳은 지금 이게 처음 석탄화력으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벌써 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핵발전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설 반대, 그래서 백지화했고요. 다시 또 한번 뒤집어지고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오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모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되게 분노하고 뭔가 행동을 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묻혀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리산 반야봉 인근에서 하얗게 고사한, 그러니까 이게 아고산대에 있는 구상나무 군락이거든요. 지금 하얗게 보이는 게 구상나무예요. 이런 일도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찾아보지 않는다면 알려질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알면 알수록 되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문제들이죠.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가면 사람들이 대체로 강제로 동원되거나 학교가 아니면 숫자도 많지 않고요. 듣는 분들이 일단 우울하고 불편할 거라는 걸 이미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 좀 재밌게 풀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환경 문제는 이렇게 커다란 빙산인데 대부분 이거 이렇게 묻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치만 보고 또 기업이라던가 굉장히 크게 떠드는 그런 이제 언론을 통해 떠드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뭔가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과학기술로
될 것 같은 이런. 근데 사실 이게 가려진 부분에 정말로 이게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게 환경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주춘호 박사님이나 하승수 변호사님이나 그다음에 종교 문제까지 포함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 재활용 분리 배출 잘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 앞으로 얼마를 줄여야 되고 2050년에 넷제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의식주와 연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책으로 담겨야 되거든요. 우리 삶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삶은 따로고 환경 문제는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환경책이 많이 쓰인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구체적인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좌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뭐 탈성장이라던가요, 기본소득이라던가, GDP의 허구에 그런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줘야지 앞으로 우리 인류 문명이 어디를 향해서 갈 수 있는지 그 좌표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린 진짜 몰라요. 기업들은 막 굉장히 뭔가를 할 것 같고 그래서 흔히 그 말을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잘 모르거든요. 이건 제가 시민들이 무식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알 기회가. 근데 환경책은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잠깐만 좀 뒤를 넘겨 볼게요. 아이고 다 나와서 그 환경부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우수 환경 도서를 선정해요. 그죠?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카테고리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최근에 급부상하긴 했지만 사실은 70년대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 얘기하면서 이미 성장이라는 거에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 한 카테고리로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탈성장이라던가 기본소득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출판에서 좀 바꿔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남녀노소 모두가 사실은 독자인 책이 환경책입니다. 소설이라던가 이제 취향대로 읽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환경책은 모두가 독자일 수 있는 책입니다. 많은 주제가요 서로 나뉠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책이어서 어찌 보면 굉장히 끝없이 책을 만들 수 있는 분야기도 합니다. 그죠? 분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낱말 그 어느 분야보다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렵기도 해요. 제가 작년에 선생님 탈핵이 뭐예요? 라는 책을 한 권 냈거든요. 탈핵, 그 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일단은 이제 무섭고 두려움도 주고요.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쉽게 좀, 근데 너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 대비 가장 밀집도가 세계 최고인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몰라요. 그래서 아주 쉽게 쓴 책을 이제 쓰고자 했는데 그 책 쓸 때 가장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11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가장 오래 걸렸던 책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뭐랄까 다루는 그 낱말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다루는 데가 또 환경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단순한 탄소 배출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총합을 얘기할 수 있는 책인 거죠.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인간의 그 욕망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사 따지다 보니까 기후 얘기를 하는데 자본주의 문제예요. 그걸 짚으려면 15세기, 14세기 제국주의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환경책은 출판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죠? 맞나요? 네, 근데 출판사에게 환경책은 어떤 책이냐? 잘 안 팔리는 책이에요. 예, 잘 안 팔리는 책입니다. 그러고 일반인에게는요, 개인에게 어떤, 사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즐거움이거든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내지는 이제 자기개발사 같은 경우는 이득을 주잖아요. 근데 이 환경책은 즐거움도 아니고 이득도 주지 않고요. 이러는 책이에요. 되게 이러기 어려운 책이죠. 그런데, 즐거움을 줄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득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비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강의할 때 소비하지 마세요 쭉 새 옷도 사지 마시고 자 오늘 돈 벌어 가는 거 방법 배우셨죠 얘기하거든요. 이제 포장하기 나름이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요. 환경책의 역할이 무엇일까? 뭐 다 아시다시피 교육적인 역할이 가장 크겠죠. 그죠? 어떤 식으로인지 알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뉴스는 봐요. 그런데 그 단편적인 뉴스를 보고 그냥 무슨 그런 일이 벌어졌대
라고 하고 그냥 구상나무가 저렇게 많이 말라 죽었대. 이제 그럼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저는 환경책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벌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배경 지식이나 맥락,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부터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런 데 대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책도 재밌게 잘 쓰면 사람들은 읽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라고 잘못된 신화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제가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쭉 마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 있다고 그러시면서 성장하고 환경이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성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성장이 얼마나 잘못된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책이 많았다면 제가 그러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라고 했겠지만, 그런 책이 딱 눈에 띄는 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성장이란 잘못된 신화를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책. 그다음에 또 사회 현상.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뭐 탈성장부터 시작했어요. 노동, 불평등, 젠더, 그다음에 제3세계 문제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과 관련됐다. 이것이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환경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교육이죠. 교육인데 교육을 통해서 생태 시민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성 확보한 그 시민들이, 그 이제 깨어난 그 시민들이 정책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추동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는 것, 그것이 저는 환경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교육에서 출판은 제가 앞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환경교육을 받는 게 이제 일반인들도 요즘은 이제 도서관에서들 환경교육을 하기는 해요. 이제 인문학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환경을 넣어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환경교육 그러면 주로 학교가 되겠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경 교육은 어쨌든 교과서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교과서가 있어요. 아시죠? 환경 교과서가 두 출판사에서 지금까지 냈습니다. 잘 모르세요? 서울출판사하고 천재교육 두 군데였어요. 그런데 환경 교과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지금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환경교사가 34명 있거든요. 이 34명인데다가 환경교과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이제 교과서가 이제 개정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서울출판사는 포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여를 안 하겠다고. 그럼 이제 하나가 남는 거예요. 네, 그런 하나 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환경교육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환경교육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저는 이제 전 교과에 다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요. 이제 뭐 정부가 탄소 중립도 뭐 계획도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교육부, 환경부 비롯한 6개 부처가 뭘 하냐면 탄소 중점 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도 냈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쨌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환경교육을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환경교사는 정말 부족합니다, 수적으로. 그래서 일선에서 당장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교과 속에 환경교육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판이 진짜 너무나 절실한 때거든요, 지금. 그리고 교과서가 이제 그 교과서 개정을 한 5, 6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물론 책이라는 것도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이 느린 속도를 그래도 채워줄 수 있는 게 저는 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수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가 있는 뭐 영광이나 뭐 기장 이런 쪽, 월성 나리 이런 쪽에서 주민들이 벌어지는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 교과서에 못 싣습니다. 지역명이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제 그랬을 때 그렇게 수록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저는 환경책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핵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권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의 그 입장을 균형되게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고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고 균형 있는 비판력을 함양할 수 있는 책이 환경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환경책이라고 하는 게 뉴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환경책은 독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 눈높이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수준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뉴스와 차별화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하고 아주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그 글로벌한 이슈를 환경책에서 좀 소개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책의 한 주소, 이제 이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환경책 권수 너무 작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앞에서 환경책이 출판사가 생각하는 입장은 이제 팔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권수가 너무 작고요. 이제 출판 시장 되게 좁죠. 근데 저는 이제 향후에 교육부, 환경부를 비롯한 6개 부처가 탄소 중점 학교, 그다음에 탄소 중립 학교, 이제 이런 거 향후에 이제 내년부터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부의 우수 환경 도서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책을 이제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도 출판사들이, 이제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면은 이제 선정되면 얼마치 책을 사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사정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수 환경 도서를 좀 잘 활용을 하고요. 이제 지자체도 어쨌든 환경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어떤 책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어요. 그래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책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수 환경 도서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 국내 저자 발굴에 얼마나 열정을 쏟으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당장은 이제 글을 쓰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사실 이제 양서류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전국에서. 근데 진짜 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도 책으로 막 책으로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저자 발굴에 조금 더 열정을 쏟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이러면 또 제 출판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문 편집자 너무나 절실한 것 같아요. 예, 다른 분야랑은 달리 환경은 아까 제 앞에서도 어려운 용어도 많고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편집자가 우리나라 그림책이요, 20년 전보다 지금 정말 너무나 급성장을 했죠, 그죠? 너무나 퀄리티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가서 상도 많이 받잖아요. 저는 그게 그림책 전문 편집자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편집자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큐레이션의 시대입니다. 분류가요,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이 책이 독자에게 가닿는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터넷 서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책 이름을, 제목을 정확히 알거나 저자 이름을 알지 않는다면 찾기 너무 어렵습니다. 가령요, 이제 여기 국내 도서 쭉 보면은 이게 어디 숨어 있냐면 사회 정치에 숨어 있어요. 사회 정치만 숨어 있지는 않아요. 뭐 자연과학에 숨어 있고 막 그래요. 뭐 생물학에도 숨어 있고요. 근데 사회 정치를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비로소 생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국내 도서 그 하위 카테고리에, 대표적인 카테고리 안에 왜 환경과 생태가 못 들어갈까요? 이거는 출판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연과학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도 들어가면요, 이게 쫙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구과학을 들어가야지나 이게 뜹니다. 예. 근데 사람들이 그냥 기후 이렇게 흔히 생각하죠. 그러면 바깥에서요, 이 자연과학이라는 이 지구과학,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왜 기후가 하나 못 들어갈까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에 대해서 왜 책이 안 팔린다고만 할 게 아니라 큐레이션에 정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들어가면요, 청소년에 없어요. 청소년 카테고리 들어가면 없거든요. 청소년 관련한 이제 그 생태환경 책들은 그래도 꽤 있을 텐데, 그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문사회, 이런 것들. 어린이 뭐 유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그 다음에 청소년 책을 추천해주고 독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연구소에 들어가 봤어요.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사에서 도서관으로 책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아예 태그를 좀 분류를 따로 해달라고 요청을, 이 출판사에 충분히 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있냐면, 이거 전에. 제 책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제 책을 찾아봤어요. 착한 소비는 없다? 제가 이거 써놨는데 못 외워서. 착한 소비는 없다가
이게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크게 나오네. 예, 그게 우리나라 이제 도서관 10진 분류, 10진 분류되는데 자연과학 아니면 기술과학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책에 이제 뭐 착한 소비는 없다를 찾으면 이게 539.98 위생 도시 환경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웃기시죠? 예. 그 다음에요. 환경과 생태를 좀 아는 10대.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생물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 중국에 새로 개정된 2010년에 개정된 중국 도서 여기도 이제 뭐 10진 분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후에 5판으로 분류하면서 22개로 이제 주류가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우리나라는 자연과학과 기술과학 두 개밖에 없는데 중국은 이게 10개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10개로. 특히 이제 뭐 교통운수 여기 보면은 항공 뭐 교통운수 뭐 안전과학 심지어는 이제 기후위기로 안전에 대한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뭐 환경과학 이렇게 환경과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대분류로 나와 있는 거예요. 주류 분류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대가 달라지고 주요한 이슈가 바뀌고 하드거리가 달라진다면 이런 건 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여기 안전과학, 뭐 교통운수 되게 필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대분류로 돼 있더라고요. 무려 10개로나 분화가 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따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를 좇을 게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 그러니까 아까 강수열 교수님께서 기조별제를 하시면서 팔리는 책이 아니라 필요한 책을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트렌드를 쫓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 한창 심할 때요, 2018년, 그다음에 툰베리, 코로나 이럴 때 관련 책들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 이렇게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게 정말 차별화된 출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차별화되지 않은 출판이라 그러면 사실 나무가 아까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도서들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두 권을 못 올렸어요. 근데 한 권은 아까 소개가 됐어요. 그 파란 지구 빨간 하늘 저자도 와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아미타브 고시의 그 대혼란의 시대 너무나 좋은 책이거든요. 그 책은 파리 협약과 그 교황님의 그 라우다티소 그 생태 배치 찬미받으소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이 찬미받으소서가 뛰어난 글인지 이제 얘기하는 되게 훌륭한 책들인데 이렇게 좀 무게가 있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런 도서가 필요하고 이런 책을 쭉 읽다 보면은요 정말 삶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도서 제 책이 두 권 있어요. 그런데 이 책들이 사람들이 왜 좋아할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만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쭉 증상만 설명하고 뭐 무서워 이제 큰일 났어. 근데 그래서 그럼 난 뭐 해야 되지? How to 했을 때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책들 무궁무진하게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쏠림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 이제 뭐 트렌드도 쫓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게 제가 이게 이제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2020년 환경부 우수 환경 도서 목록에 토양에 관련한 책이 0권이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쭉 지금 계속 그 농업에 대한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토양에 대한 책이 전혀 안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없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 2020년에 평가를 한 책은 아마 18년, 19년에 나온 책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근데 어쨌든 0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저는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지금 토양 침식이요. 올해 이번 이제 10월 2일 날 그 브라질의 모래 폭풍을 아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가물어 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먼지 그 흙이 다 날려가면 이제 결국 사라지는 거거든요. 토양 침식 1년에요. 10,000제곱미터 안에 1톤의 표토가 생성되고 13.5톤의 흙이 바람과 물에 의해서 실려서 다 바다로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이 식량의 95%는 흙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이렇게 출판하시는 그 출판계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그래서 제가 전문 편집자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토양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 저자가 없으면 번역서라도 빨리빨리 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폐기물이나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한 책은 여전히 공수가 작아요. 생태계에 대한 책이 많고요. 줄을 이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환경부에서 쭉 선정했던 책들을 보면 요때 이게 몇 년이죠?
제가 썼겠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그 전까지 종수가 좀 조금씩 늘다가 팍 줄거든요. 공교롭게도 이때가 4대강 사업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환경 교육이 필요하고 환경청은 대단히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종수가 줄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요. 이제 결론에서 어떤 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목록 있나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할까요? 주로 제 책을 소개하겠죠. 여러분 좋은 책을 많이 만드셔서 정말로 좋은 책들 제가 목록을 끼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예, 이거예요. 도서관에도 환경 관련 분류가 돼 있지 않은데요. 주장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책을 출간하고 잘 팔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좋은 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만들었는데 좋은 책 묻힌 거 너무 많아요. 아시죠? 초판도 제대로 이제 못 팔고 끝난 책들. 그래서 책이 독자에게 가닿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거 출판사 같이 해야 된다. 출판사가 가장 나서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학의 옷을 입은 환경책, 환경 메시지를 담은 문학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책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을 키우는 거 쓰는 문학이지만 꿈을 실현시키는 건 환경책이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거죠. 실천을 할 수 있는 책은 그 유도하는 것은 결국 환경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